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의 통일 과정과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드렸었던 남북국 시대의 위쪽에 있던 발해, 혹시 대조영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드라마에 있었는데 대조영 너무 중요한 국가죠. 발해, 그리고 또 삼국시대를 설명하면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 못 드렸던 가야, 그리고 통일된 신라 다음에 이 통일 신라는 도대체 어떤 왕들이 있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 신라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했잖아요. 그죠? 연합하고 나서 망한 나라가 백제와 고구려입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망했어요. 근데 그 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던 백제와 고구려가 요 신라와 당나라의 침략 한 방으로 무너졌을까요? 비록 백제의 왕이었던 의제왕과 고구려의 왕이었던 보장왕이 항복을 했을지언정 그 밑에 있던 많은 각 지역의 부하들과 장수들과 성주들이 그렇게 쉽게 항복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전쟁을 100년 동안 이끌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었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하나 다 점령했으면 딱 수도만 침공해서 왕이 항복만 받아내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아직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 백제는 660년, 7세기죠. 660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의자왕은 항복하는데 그 밑에 있던 다른 왕족들이 다스리고 있던 각 성들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복신도침이 있었고 흑치상주와 지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사 시험에서는 이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성이 바로 여기였다. 이 사람들이 바로 활동했던 성이 여기였다까지 매칭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 뭐 생기초강인데 뭐 암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냥 이해하시는 겁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주류성에 복신도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복신은 이제 왕족이었어요. 왕족. 의자왕의 사촌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류성이 지금이 어디냐면 충청남도에 서천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었고 이쪽에 있던 임존성은 충남 예산입니다. 혹시 천안은 다 아시나요? 천안 살고 있어가지고 이 천안 바로 옆에 예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임존성이 있었거든요. 임존성이 다 이 충청도 백제부흥운동이니까 다 충청도 지역에 사는 겁니다. 전라도나 충청도 이쪽에 사는 겁니다. 흑치상지와 지수진이 임존성에서 하고 복신도침이 주류성에서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상징적으로 단합하려면 한 명의 왕을 추대하는 겁니다. 그죠? 전쟁도 항상 명분입니다. 이 정치는 명분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괜히 안 했다가 서로 싸움 납니다. 그래서 의자왕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부여융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첫째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세자 또는 태자라고 하죠. 다 왕을 이어야 되니까 이분은 백제에 남아있다가 의자왕하고 같이 항복합니다. 근데 아들 중에서는 왕이 되지 못할 왕이었지만 부여풍이라고 하는 왕자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자는 그 당시 백제와 일본이 좀 그렇고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일본에 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본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옛날에 백제는. 그러니까 일본의 조상이 백제 왕족이었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하죠. 지금 계속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뭐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주 유력합니다. 일본의 조상이 백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부여풍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부여풍이 돌아옵니다. 일본에 있다가 누굴 데리고? 일본 애들을 데리고 나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케이 명분이 있잖아요. 의자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게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싸우다가 내부적으로 서로 다투고 서로 죽여요. 항상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내부의 적이. 여러분들 뭐 살면서 항상 그렇잖아요. 뭐 이게 뒤통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내부의 적이 무섭니다. 거기다가 일본이 도움을 줘가지고 백강이라는 데서 전투를 하는데 저 지거든요. 일본 애들이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백제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백제가 이제 사실상 한 3년에서 660년에 멸망하고 나서 663년 또는 4년까지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하다가 이게 완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당나라는 웅진이 옛날에 백제의 또 수도였잖아요. 백제의 마지막이 삽이라 그랬죠. 이거 좀 익숙하시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제 수도는 헷갈리니까 맨날. 처음에는 한강 지역에 있던 위례성이었고, 그 다음에 웅진, 충남 공주 지역의 웅진이고, 충남 부여 지역에 그 당시엔 쌉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이 있는데 이제 웅진 쪽에다가, 웅진이 또 백제 핵심 지역이었으니까 수도였잖아요. 거기다가 당나라의 지방에 있던 도시로서 인정받기 위한 뭐 도독부라는 걸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장을 부여 융으로 앉힙니다. 아까 방금 글씨 썼었는데, 부여풍은 첫째 아들이 아니어서 일본에 가 있었고 의자 왕의 태자였던 부여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볼모로 잡혀갔어요. 당나라로 의자 왕이랑. 그러다가 어쨌든 이게 토착 세력의 힘이 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출신 지역을 장으로 앉혀놓고 꼭두각시로 부여했다고 하는 당나라의 속셈인 거죠. 그래서 부여융을 웅진 도독부의 장으로 앉힙니다. 당나라가 설치하고. 그리고 신라에는 이 계림 도독부를 설치해요. 백제는 웅진 도독부 설치하고. 선생님, 잠깐만요. 아니, 백제야 망했으니까 당나라의 부활하고 식민지가 됐다고 칩시다. 신라는 계림 도독부를 왜 설치하죠? 아니, 계림 경주는 수도잖아요. 신라랑 당나라랑 동맹관계인데 무슨 도독부를 설치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겁니다. 당나라가 야욕을 부리는 거죠.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고 나서 여기에 장을, 문망을 안 쳐요. 문망을.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문망을 안 쳐요. 백제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취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웅진 바로 주변에 있던 산입니다. 여기서 웅진 도독부의 장이었던 부여융과 그리고 신라의 왕이었던 문망을 같이 앉혀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웅진 도독부의 장과 계림 도독부의 장이 동등하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겼는데 백제를 환장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연합에서 나당 전쟁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라가 참아요. 왜 참죠? 나중에 어차피 싸울 건데. 아직 고구려가 있으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전쟁을 해야지. 고구려가 있는데 나당 전쟁하다가 고구려한테 다 깨집니다. 신라도 깨지고 당나라도 깨지고. 그래서 문무왕은 꼭 참습니다. 이런 아주 신라한테 치욕이었던 거죠. 이 취리산 해명이라는 게. 이 백제와 신라를 동등하게 내가 이겼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결국에 어쩌 해가지고 고구려가 망하게 됩니다. 또 이제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성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황해도 지역인데, 황해도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죠. 그리고 오골성이라고 하는데, 요게 좀 위치가 아직도 이제 학계에서 약간 이렇게 막 논의가 있는데, 아마 안시성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양만춘이 당태종 이세민을 막았던 성이 바로 안시성이잖아요. 여기를 요거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추측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골성은 만주 지방에 있던 성이었습니다. 고현무라는 사람이 이제 활약을 하는데, 실제로 수험한국사에서는 여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고구려 부흥운동은 크게 기록도 엄청나게 많지도 않고 만주지방에서 했던 거니까. 그리고 좀 약간 뭐 흐지부지 금방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신라까지 또 약간 도와주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부운동을 하지 않고 좀 뭔가 여기는 진짜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정신이 있는데, 좀 약간 좀 성격이 다르죠. 신라가 왜 도와줄까요? 아니 선생님, 신라가 고구려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 도와줄까요? 당나라랑 싸워야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지금 당나라가 좀 이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라는 알았죠. 고구려 멸망시키고 바로 전쟁한다는 거 신라가 준비했던 거예요. 계속 김유신이 계속 준비했었습니다. 전쟁하려고. 당나라와 무조건 싸울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이제. 그래서 고구려가 망하자 고구려가 부운동을 하는데, 신라는 사실 거기 통치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잖아요. 고구려 부운동이. 그죠? 경상도와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이쪽 지역이 신라 통치지역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구려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랑 같이 편먹고 당나라랑 싸우려고 해요, 신라는. 그래서 부운동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또 익산 금마저에, 지금의 이제 익산 지역에, 이게 백제 땅이죠. 전라북도 익산. 그죠? 이쪽에다가 그 안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출신이 좀 그렇게 하지만 왕족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왕족. 마지막에 보장왕의 뭐 서자 출신, 그러니까 뭐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요. 아무튼 안승을 또 보덕국이라는 뭐 나라를 그냥 말도 안 되는 나라 하나 설치해줘가지고 여기 왕으로 앉혀요.
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라는 야 나는 고구려랑 유화 정책으로 할 거야. 고구려 왕족도 내가 인정했어. 그러니까 고구려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너네 우리랑 같이 당나라랑 싸워야지라는 이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고구려 부운동은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고구려 부운동도 끝이 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자, 당나라의 야욕 제가 말씀드렸죠. 백제를 멸망시키고 웅진 도덕부를 설치하는데 아니 웬걸 신라 땅에다가 경주 땅에다가 계림 도덕부를 설치해. 이거 자기네 신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신하 자기네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당나라. 신라는 어이가 없죠.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죠. 아직 고구려 멸망시키지 않아서.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서 고구려 지역에다가 안동 도부를 설치합니다. 따다당! 오케이. 신라. 고구려 끝났지? 오케이. 당나라 해보자 이제. 나는 신라를 난 당나라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아. 전쟁합니다. 석성전투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게 보통 어디 지역이냐면 이게 백제 땅이에요. 다 백제 땅. 초반에. 신라와 백제가 가장 가깝잖아요. 백제 땅부터 남쪽부터 지켜야 되는 거야 먼저. 가장. 그래서 백제 땅에서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신라가. 와우. 그래가지고 백제가 원래 웅진 도덕부를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의 지역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당나라 지역으로. 웅진 도덕부 설치했는데 신라가 웅진 도덕부를 없애버리고 소불이주를 설치하는 겁니다. 소불이주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도입니다. 도. 무슨 도?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도를 설치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라 땅이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백제들한테 말합니다. 나 너네 차별하지 않을 거야. 너네 우리 국민이야. 야 전라도 사람들 너네 그쪽에 있어 백제 사람들 있지. 야 너네 우리 국민이야. 신라 사람이야 너네 이제. 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불이 설치합니다. 신라 영토를 편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신라가 있었고 신라가 백제 지역 석성전투를 통해서 이제 소불이 주를 일단 설치함으로써 신라 백제를 이렇게 먹었잖아요. 백제까지 왔는데 남쪽을 먹은 겁니다. 일단 한강 쪽까지 경기도 쪽 강원도까지 먹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평양을 멸망시키고 이쪽 만주 지방과 고구려 지방인데 평양 쪽 이쪽에 이 당나라 군대가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고구려 멸망시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당나라 군대가 이제 남하하는 거죠. 그래서 남하하다가 부딪힌 곳이 바로 매소성입니다. 이 매소성이 지금으로 따지면 연천이나 추정되는데 연천 또는 양주라고 하죠. 경기도 북부 지역입니다. 완전히. 군대 많죠. 거기는 지금 일반 민간인보다 여기는. 다 이제 최전방 부대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천이나 양주 지역에 있는 매소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신라랑. 신라가 이미 여기를 먹었으니까. 여기서 맞닥뜨리는데 신라가 이겨요. 와우. 신라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는 야 뭐야 신라 뭐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번에 배 타고 강으로 가자. 옛날에 백제의 수도였던 그 쌉이랑 웅진 지역이 다 제가 어디 강이라 그랬죠? 어디 강이 흐르는 지역이라 그랬죠? 금강이잖아요. 금강. 이 전라도의 젖줄 아니에요. 금강. 이 금강 지역으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당나라의 장군이 서린기입니다. 서린기. 드라마 대조영에서 서린기가 이덕화 씨가 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서린기였거든요. 서린기가 오는데 그게 바로 기버포 전투거든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전투입니다. 마지막 전투였기 때문에. 기버포 전투에서 결국 신라가 또 이겨요. 그 신라가 여기 대동강이 평양 있잖아요. 평양까지는 못 먹고 평양 바로 밑에 대동강 유역까지 신라가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땅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합니다. 뭐 안타깝죠. 여기 딱 우리 땅인데 이제 만주 지역도. 그러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드디어 통일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신라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이제 삼국시대에서 쩌리짱이었던 가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야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기 가야, 이게 초기 가야라고 할 수 있고 후기 가야라고 할 수 있는데 가야는 우리가 이제 기록상으로는 이제 보통 6개의 소국이라고 6개의 소국 6개의 조그만 나라들이 이루어진 연맹체라고 이렇게 보통 배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10개나 뭐 10개, 12개, 10개 내지 12개 정도 있었다고 뭐 나라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딱 시 한쪽만 구역만 잡고 나라를 건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나 백제나 고려처럼 나라를 크게 영토로 일으킨 게 아니라 각 지역의 호족들이 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옆에 있는 호족들과 서로 연맹하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우리는 가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제 가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가야에서는 6개 소국 중에 맹주가 바로 이제 금관가야였습니다. 이제 김해 지역이죠. 김해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김해 평야, 낙동강, 최고의 곡창지대. 거기다가 이 당시에 여기서 철 생산이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야 맹주, 그 조그만 소국이었지만 신라도 어찌하지 못하는 맹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금강가야는. 그 당시에도. 시조는 김수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화배우 김수로 씨랑 이름이 똑같죠? 외우기 쉽습니다. 김수로 왕이 있습니다. 근데 위치는 경남 김해 지역이고요. 철 생산이 아주 활발했고요. 그리고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김해 지역이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있잖아요. 부산 옆에.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배 타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중개무역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그리고 전기 가야명을 금강가야가 주도했다. 그러다가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설명 안 드렸었는데 재밌는 설명 하나 드릴게요. 우리 4세기 말 5세기 초에 고구려의 왕이 누구였죠?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에는 누가 있었죠? 신라의 처음에 왕 위에 형제 상속을 했었던 뇌물마립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 놈들이 왜라는 놈들이 그때 이름도 없던 놈들이에요. 왜가 신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신라가 좀 힘이 없어가지고 이 고구려 형님한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신라 경주까지 말을 타고 탁탁탁탁탁탁 하고 내려옵니다. 이 왜가 이거 광개토대왕 보자마자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 아주. 그래가지고 이게 낙동강을 넘어가지고 이제 경주가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있으면 왜가 이렇게 조그맣게 일본이 딱 이만한가요? 경주가 있잖아요. 일본 놈들이 배 타고 와서 경주까지 왔는데 광개토대왕이 남쪽으로 내려오죠. 엄매 무서워하고 이 낙동강이 있는데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가지고 김해 지역으로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록 보니까 이 가야랑 뭔가 일본이랑 확실히 뭔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지금도 가야 지역이 자기네 땅이었다고 하잖아요.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서 우리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었다라고 옛날에 일본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일본 기록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임나 일본부라는 게 있었다. 근데 임나 일본부의 정체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금강가야 이 김해 지역에 이게 일본 놈들이 도망가죠. 광개토대왕은 몰고 갑니다. 이 만주벌판 달렸던 사람인데 이까 남쪽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김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괜히 금강가야는 일본 놈들 쳐들어왔다가 망하는 거죠. 이렇게. 금강가야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는데 사실상 주도권을 완전 뺏겨버리죠. 나라가 쑥대밭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떠오르는 게 대가야 이제 전기 가야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숨만 호흡기 막 이렇게 숨만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법흥왕 그때 뺏기고 나라 뺏기고 그냥. 그러니까 사실상 법흥왕은 이미 망해 있던 나라를 쉽게 그냥 병합한 거예요. 그냥 법흥왕. 나중에 6세기 때 병합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5세기 초 4세기 말에 이미 사실상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10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먹히는 거죠. 그리고 후기 가야는 이 금강가야가 끝나는데 이 대가야가 있습니다. 대가는 경상북도 고령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가 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지도를 보면 친숙해지면 정말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소백산맥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고령 지방의 소백산맥 넘으면 바로 이제 고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는 사이에 있는 딱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가야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철 생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고요. 여기 시조는 이진아시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이진아시왕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진아시왕 대가야 이진아시왕 대가야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5세기 말에는 나름대로 이 소백산맥이 양쪽에 있는 소백산 넘어가지고 이쪽 전라도 지역까지 조금씩 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고 이런 뭐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가야죠. 이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이 대가야 출신에 유명한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대가야에 우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야금 하면 딱 가야에서 나오는 이제 그 금이라고 하잖아요. 금 탄다고 하잖아요. 그 악기. 그래서 가야금이라고 하잖아요. 가야에서 만든 금이라고 해서 가야금을 기가 막히게 탔던 잘 쳤다고 해야 되나요? 악기를 연주했던 우륵이라는 사람이 바로 대가야 출신이거든요. 그 신라한테 나라를 뺏기고 이분이 지금 이 충주 지역으로 갑니다. 충주 지역으로 지금 이제 충청북도 충주죠. 충청북도 충주 지역으로 가서 자리를 잡은 게 바로 탄금대입니다. 탄금대. 가야금을 탔다고 해서 탄금대예요. 진짜로. 탄금대입니다.
탄금대에 또 유명한 1호가 하나 있는 게 임진왜란 때,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충주 탄금대에서 병사들의 진을 쳤다가 일본한테 개박살이 나죠. 그게 바로 이제 충주 탄금대입니다. 예, 자, 가야 끝났습니다. 가야 뭐 간단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요, 이게 소백산맥이 이렇게 슉슉슉슉 흘러가잖아요. 이게 소백산맥이 낙동강이 흘러가잖아요. 이 낙동강 서쪽에 김해고, 여기가 부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부산과 김해를 가르는 거는 딱 낙동강이다. 그리고 이쪽에 안쪽에 보면 이쪽에 낙동강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다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여기 대가예요.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대가입니다. 다 낙동 강 끼고 있는 거예요. 강 끼고 있으니까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농사짓기 편하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 여기가 바로 이제 창녕비를 설치했던 겁니다. 진흥왕이 마지막으로 이게 북한산 순수비까지 세웠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창녕비를 꽂고 가야를 개박살 난다고 했잖아요. 그때 대가가 합병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이제 창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육가야? 요 가야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창녕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 비화 가야라는 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록상으로 명백한 곳은 요 6개 같아요. 성산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금가가야. 선생님 가야 6개 이름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끝! 이 2개만 외우면 됩니다. 전기가야, 후기가야. 오케이? 자, 다음 우리 발해를 보겠습니다. 발해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6세기 때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에서 쳐들어와서 안시성 전투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양만추 장군이 이끌었던, 우리 조인성 장군이죠. 양만춘이 이끌었던 안시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요때 그때 약간 양만춘이랑 같이 좀 싸웠던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우리가 고구려 사람으로서 이 대중상인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중상 맞나? 대중상 아무튼 있었습니다. 근데 요 아들이 대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안시성 끝나고 바로 이제 지켰지만 바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종이라는 인물이 고구려 후예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같이 양만춘이랑 같이 합해서 안시성을 지켰다는 뭐 그런 말도 있었으니까 이 고구려점입니다. 이 대종이라는 사람이 이 만주 지역을 당나라한테 뺏겨가지고 당나라 밑에서 그냥 힘들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불만이 많죠. 거기다가 만주 지방에는 이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말갈족이라고 했었는데, 이 말갈족이 있다가 나중에 말갈족이 이제 뭐 또 다른 이름으로 여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여진이 나중에 세운 나라가 청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주 지역에는 사실상 우리 한민족보다도 이 말갈족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라는 나라도 사실 알고 보면 이 말갈족과 우리 좀 약간 남쪽에 있던 이제 뭐 세력들의 같이 좀 연대해서 만든 국가가 아닌가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발해는 더 심합니다. 그게 아예. 그래서 이 고구려 유민이 만주를 뺏겨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살았던 많은 말갈인들도 같이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나라로부터.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에서 유민 중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우두머리를 인정하는 사람, 대종이가 나서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각 뭐 정치인들 정당 보면 이번엔 누가 나서야지. 이번 이쪽 당의 보수 쪽에서는 홍준표가 나서야지. 이쪽에서는 이낙연이 나서야지. 무슨 소리야? 이재명이 나서야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고구려에서도 대종이 나서야지. 이 말갈족에서는 걸사비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종이랑 거의 의형제까지 맞은 사람이거든요. 이 걸사비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이 합해가지고 당나라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그 큰 전투 이름이 이 천문령이라는 곳에서 천문령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 고구려와 말갈 연합군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당나라를. 대단하죠. 근데 이때 이 전투 과정 속에서 말갈족이 수장했던 걸사비우는 죽고 대조영만 살아남아서 대조영이 말갈 유민과 고구려를 함께 이끌고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모산 기슭에 가서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가 바로 발해다. 그게 바로 고왕이라고 부르죠. 대조영입니다. 발해 건국합니다. 근데 발해라는 나라가 특징이 있는 게 이제 그 말갈족과 고구려 유민이 같이 합심해서 세운 나라인데, 보통 이제 그 우리 피라미드로 한번 지배층을 구분해 볼게요. 피라미드로. 옛날에 조선시대 따지면 뭐 위에는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중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농민이 있었고, 그 밑에 천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게 좀 지배층에는 고구려 사람이 많았고요. 밑에 층에는 대개 말갈족이 많았다고 합니다. 말갈인들도 좀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같이 싸워서 이겼는데 말갈족이 더 이 피지배층이 되고 이 지배층이 고구려가 되니까. 어쨌든 발해 대조영도 최수종 씨가 연기했습니다. 최수종 씨가 최수 연기해가지고 막 이거 연기했댄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왕이 이제 무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또 이름부터 좀 뭔가 무왕 좀 이렇게 냄새가 나나요? 냄새가 나나요? 무자 들어보면 제가 보통 싸움하는 왕, 영토를 넓힌 왕, 아주 자주적인 왕, 쫄지 않는 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왕이 대무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요때는 그냥 그 당나라랑 싸워요. 싼둥반도까지 공격합니다. 배 타고 가지고. 와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북만주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는 이 발해라는 나라가 우리가 되게 영토를 넓다고 알고 있는데 만주 쪽의 일부 지역에서 이제 세력을 키워나갔던 거고 그 점점 갈수록 영토를 확장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그 확장했던데 초창기 확장했던 인물이 무왕이고요. 이제 그 다음 왕이 이제 문왕이라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냄새난다. 냄새난다. 문. 여기 무잖아. 반대죠. 여기 문치주의. 좀 이렇게 문물 제도를 갖추고 이 통치 시스템을 갖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보통 문왕입니다. 당나라와 친선을 맺고 당나라에 있던 삼성 육부제라는 게 이제 통치 시스템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 밑에 법무부를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검찰을 설치하고 경찰을 설치하고 통치하고 뭐 이런 기구거든요. 행정부제가. 문왕이 다는 거죠. 딱 이름부터 냄새가 나잖아요. 문왕. 도입하고 주자감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서울대. 이 발해 최고의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문왕 때. 문왕이니까. 이게 무왕에서 싸워서 영토 확장하고 이렇게 내실 다지니까 이때 드디어 전성기가 오는 거죠. 전성기. 요동까지 다 먹고 이제 백제란다. 이 발해를 엄청나게 큰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혹시 지도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발해 영토가 바로 이 선왕 때의 영토거든요. 오경 15부 62주라는 지방제도를 만드는데 바로 이게 지금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도가 이게 부으면 도 정도 되겠죠, 크기가. 그 밑에 이거 시라고 보면 되겠네. 시 또는 군. 이렇게 막 오경 15, 62주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중국 친구들이 발해를 보고 와우! 해동 성국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해동자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명칭이 뭐 이런 명칭이 동해 뭐 해동 이런 거.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 땅인데 이 바다 건너에 바다 건너 동쪽이잖아요. 이렇게. 야, 여기에 진짜 엄청난 왕국이 있구나.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중국 친구들이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명칭이 나오면 사실 이전에는 없었어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해동성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근데 해동성국은 바로 이 선왕 때부터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그냥 명맥을 쭉 유지하게 되다가 그래 마지막에 대인선이라고 하는 애왕입니다. 이때 이제 거란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보통 애왕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거란에 의해서 마지막에 멸망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망할 때쯤에 우리나라도 후 삼국시대를 맞이하게 됐었는데요. 우리 한반도 쪽에서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다가 후고구려의 밑에 있던 부하였던 왕건이 고려를 만들고 고려가 이 후백제와 신라를 연합해서 통일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고구려가 이 발해가 멸망되고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거든요. 그죠? 이 발해도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다. 이건 이 증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 고려라는 나라가 거란이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전쟁도 3번이나 크게 합니다. 1차, 2차, 3차 전쟁 해가지고. 그럼에도 거란한테 굴복하지 않았던 게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거란이. 그러니까 왕건은 아예 자기가 그 밑에 후대 왕들한테 써내리는 그 명령까지 다 놔둡니다. 거란은 금수만도 못한 나라이니 거란과 친교하지 말거래. 아니지, 사투리가 이게 아니지. 이 북한 사투리 잘 못하겠네 이거. 이게 아무튼 그 고려가 이게 그래서 거란이랑 사이가 안 좋게 되는 거죠. 어쨌든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됩니다. 자, 발해 영토 볼까요? 굉장히 크죠. 고구려랑 거의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더 큽니다, 오히려 발해가. 이 발해의 땅입니다. 오경, 남경 중요한 곳에다가 설치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꾸 발해는 보통 시험 문제에서 수도 옮기는 문제를 꼭 물어보더라고요. 이 대조영이가 이 동모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모산 여기 있다.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수도를 세우는데 이 수도를 막 옮겨요. 그래서 문왕 때에
이 중경 지역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중경이 어디냐? 중경에서. 그 다음에 상경으로 수도로 이동합니다. 동경까지 갑니다. 아이고 수도로 자꾸 옮겨. 근데 이걸 꼭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학생들 헷갈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있는 성왕이라는 왕도 있었는데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고 발해의 진짜 가장 중요한 수도가 바로 이쪽 상경 지역이다. 발해하면 상경 떠올리시면 돼요. 상경에 다 엄청나게 큰 궁궐도 있고 다 상경에서 유물들도 출토됩니다. 자, 발해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라가 통일됐잖아요. 통일했잖아요. 신라가 삼국을. 이제 통일된 다음에 신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수험 한국사 말고요. 그러니까 보통 삼국의 전쟁 가지고 와 막 지는 거하고 태종 부여랑 와 하다가 그 통일되다면 몰라요. 뭐 키케야 뭐 장보고 정도 알려나? 그 내용도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다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신라는 크게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상대, 중대, 하대라는 구분으로 이 나라를 구분지어요. 그러니까 좀 옛날 왕국 때는 상대고 어떤 때 중대고 어떤 때 하대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 시기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이 성골 출신들이 왕이었을 때 혹시 성골, 진골 막 이런 말 들어봤죠? 요즘도 사람들이 많이 은유법으로 쓰잖아요. 야, 너 성골 출신이야. 막 약간 뭐해서 서울대만 뭐 잔뜩 특히 검찰 같은 데 있잖아요. 검사들 막. 검찰 문제가 많은데 여기 이 검찰에서 서울대 그러니까 제일 많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는 서울대 법대는 성골이라고 하고 막 자기들끼리 서울대 그러니까 서울대 이제 법대가 아니라 서울대 다른 과는 진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다른 대학교도 그냥 다 지방대라고 하면 다 그냥 너는 육두품이야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성골 출신들이 왕이 됐고 중대는 이제 성골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게 돼요. 그 성골이 도대체 어떻게 성골이 이루어졌을까는 지금도 잘 몰라요. 그 기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진골이 자연스럽게 바통을 이어갔는데 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바로 태종 무열왕이었습니다. 나랑 연합을 이끌었고 백제를 멸망시켰던 왕이었죠. 태종 무열왕이. 이때가 이제 진골 시작입니다. 그러다 하대도 진골이긴 이제 뭐 진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약간 이제 이게 태종 무열왕께 직계면 이쪽은 태종 무열왕께 좀 반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통일신라 하면 이제 중대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하대가 있습니다. 중대와 하대를 제가 구분해놨죠. 왜 그 구분했을까요? 왕들의 이름이 달라서 특징이 정말 다르기 때문이죠. 중대의 특징은 왕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같은 역할이에요. 왕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왕 오른팔이었던 시중의 권한도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라 하대에 가면요. 왕권이 다시 약화돼요. 귀족들의 힘이 세지고. 그러면 시중의 힘도 자연스럽게 약화되면서 이 상대등이라고 하는 이 직급의 권력이 커집니다. 상대등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그냥 양반이면 양반이라는 큰 틀에서의 계급이 있는 거지. 사실 이분이 이제 시험 봐서 과거 시험 합격해서 양반이 되는 거잖아요. 딱히 애초부터 귀족이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조선은 좀 약간 달라요. 우리 지금하고 그나마 비슷합니다. 이때는 아예 신분층이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성골이야, 너는 진골이야, 뭐 너는 육두품이야, 너 오두품이야, 너는 평민이야. 이게 폐쇄적인 사회였던 거죠, 굉장히. 근데 이 상대등이라는 건 이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다. 같은 왕도 진골 출신인데 이 상대등도 이 친척이에요, 다 진골. 사실상 자기가 공부해서 올라간 자리가 아니죠. 그냥 귀족입니다. 귀족 중에 짱임이 상대등입니다. 이 상대등의 권력이 강화되니까 왕권이 약화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상대등의 권력이 약화되죠. 그 대신에 왕이 실제로 임명할 수 있는 시중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반대죠. 완전히 반대. 이 완전히 중대랑 하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쓱 한번 훑어볼게요. 왕이 그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왕만 찍어드릴게요. 태종 무열왕 때 백제가 멸망되고 문무왕 때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오케이.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 너무 중요합니다. 신문왕 때는 이제 통일된 이 신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 건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왕이에요. 처음에 김웅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로 모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도 불분명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김웅돌이 신문왕의 장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되게 좀 폐쇄적인 좀 사회여가지고 지금처럼 지금 성씨가 보통 다르잖아요. 친척끼리 결혼 안 하잖아요. 이때는 막 친척끼리 결혼하고 막 이래요. 같은 막 김씨끼리 결혼하고 그 김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장인이자 자기의 뭐 팔촌, 칠촌, 삼촌이자 막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김음돌이 이제 어쨌든 신문왕의 장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모반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서 신문왕이 김음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을 숙청하기 시작해요. 귀족들이 숙청되면 당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은 왕권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노력했던 사람이죠, 신문왕은. 그리고 구주 오송경에서 지방관제를 개편합니다. 이제 과거에 있던 백제 땅과 과거의 고구려 땅이 다 이제 신라 땅이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도 이제 경기도, 강원도처럼 명칭을 이제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9개의 주로 나누고 오소경이라고 해서 이 경주가 한반도에 경주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잖아요. 한반도 경주 신라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경주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 거점에다가 이게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급 지금으로 따지면 광역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걸 설치해줘요. 그게 바로 이제 경이거든요. 소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게 되고요. 이 국학이라는 게 발해는 아까 제가 주자간 말씀드렸잖아요. 국학도 신라의 서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노급 폐지와 관료전 지금 이제 한 세트로 묶입니다. 노급 폐지가 뭐냐면 기존의 신라 고위 귀족들이 받았던 거예요. 받았던 경제예요. 받았던 돈이에요, 돈.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현찰 10,000원, 10만원, 100만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급을 주는 거는 뭐냐면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민이 갖고 있는 농사를 짓잖아요. 그 땅, 평민 땅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평민 땅을 귀족에 네가 거기서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줘.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을 네가 노비처럼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와우, 노급을 줍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이 노급을 폐지해버려요. 이 귀족이라는 게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결국에 돈이 없게 되고 자기 노비들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귀족들의 보통 군사력이라는 게 갖고 있는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군사가 있었는데 다 노비거든요, 사병이. 그래서 그런 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신문왕이. 그 대신에 관료전을 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만 줍니다.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을 노비화시키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이제 관료전이거든요. 그래서 노급을 폐지를 하고 이제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그게 바로 신문왕 때였습니다. 신문왕은 매우 중요하니까 별표 5개 돼지꼬리 땡땡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덕왕이라는 사람이 정치부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가 쭉 가다가 이게 바로 이 다담왕이 아니라 좀 한참 뒤에 왕이에요. 한참 뒤에 이 경동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때 노급이 부활되거든요. 무슨 말이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움츠했던 귀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왕도 노급을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중대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권이 강화된 시기였다고 했잖아요. 귀족의 세력이 약화되고. 근데 이때부터 다시 귀족이 등장하니까 이제 하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 마지막 왕이 해공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왕권이 굉장히 미약하죠. 뭐 초등학생 같은 애들 왕 앉혀놓고 왕 하라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각종 반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왕 될 거야. 내가 왕 될 거야. 내가 왕 될 거야. 그래서 해공왕이 피살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대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대가 등장합니다. 하대의 처음 왕은 선동왕인데 이 선동왕이 바로 해공왕 때 난을 일으켜서 난을 진압한 왕이었거든요. 진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해공왕을 죽었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각종 난 속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제 원성왕이 있고 헌덕왕이 있고 헌덕왕 때는 뭐 큰 김원창이라고 난이라고 하는 뭐 큰 난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흥덕왕이라고 하는데 흥덕왕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흥덕왕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청해진, 이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거든요. 이 장보고 들어보셨나요? 박명수, 바다의 왕자 박명수잖아요. 이때 신라 때는 바다의 왕자는 장보고였습니다. 장보고였습니다. 장보고가 원래는 신라 사람이었는데 신라에서는 뭐 귀족도 아니고 변변치 않은 평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이 신라에서는 뜻이 없다. 내가 여기서 뜻을 펼칠 수가 없어. 내 뜻은 원대한데 여기는 너무나 깐깐한 귀족 사회 때문에 내가 진출할 틈이 없다. 나 능력 출중한데. 그 당나라로 갑니다. 그 당나라에서 병사를 뭐 군인으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고 진급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에서 자기가 병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당나라에 있던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을 납치해와가지고 당나라의 노비로 팔아버리는 걸 막 보는 거예요. 와. 당나라와 신라가 교역을 하는데 무역을 하는데 그 해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뜨거운 신라 사람이고 내가 신라 사람이고 내 뜨거운 이 가슴 속에서는 내가 그 용납할 수 없다고 장보고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 장보고가 신라로 가가지고 흥덕왕 때 가가지고 전하, 저 원래 신라 사람입니다. 지금 당나라에서 관직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야 이거 해적들 장난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상 무역을 한번 장악해서 해적들을 소탕하고 해상 무역을 독점해서 신라를 부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흥덕왕이 오케이 합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남쪽에 있는 데다 청해진을 설치한 다음에 해적들을 소탕하고 무역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장보고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커져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장보고는 세력이 너무 커지자 신라 이제 귀족 왕실에서 장보고를 죽여버리죠. 이게 권력이라는 게 참 이렇게 이게 진짜 아유 진짜 한순간이 한순간.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왕이 신라 하대는 진성여왕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문왕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중대를 이끌고 진짜로 신라의 왕권을 강화를 했던 왕이 신문왕이 중요하고요. 이 뭐 왕권은 다 약했지만 신라라 진짜 망가뜨린 왕이 바로 진성여왕이거든요. 신라는 여왕이 총 3명 있습니다. 첫 번째 선덕여왕. 그 바로 다음에 등장한 진덕여왕. 여기다 성골 출신입니다. 성골 출신. 신라 상대죠. 제가 상중하로 나눴었잖아요. 상대에 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뒤에 하대에 이제 진덕여왕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신라는 좀 약간 진짜 좀 달라요. 고대 국가에서는 이제 여왕은 등장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진덕여왕이 하대에 등장하게 되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듭니다. 진덕여왕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 게 이 노는 여자예요. 노는 여자. 노는 여자 진성여왕. 이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굉장히 달랐죠. 그 사람들은 정치를 막 해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왕이 됐던 여자죠. 막 남자들 막 불러가지고 여자인데 막 주색 밝히고 막 너무 심하게 하고 막 나라의 국간이 거덜나고 지방에서 맨날 세금 뜯어가니까 지방에서 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게 바로 이제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도 이때 난이 일으키고요. 그 유명한 난으로는 원종 애노의 난이 있고 적고족의 난도. 그러니까 각종 난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나라가 개판에서 신라가 무너지게 되는데 일조한 왕이 바로 진성여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견훤이 등장하고 후고구려가 있잖아요. 후고구려 궁예. 견훤은 후백제.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후백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후백제 때 신라까지 침투해서 이 경혜왕이라는 왕이 신라왕이 있었는데 이분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경순왕을 앉히죠. 신라가 거의 뺏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조 왕건 최주종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왕건을 신라를 다 구해주고 신라는 경순왕 때 아예 왕건에게 나라를 바칩니다. 신라는 뭐지 미래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신라의 역사가 1000년이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과연 있을까요? 1000년 동안 지속된 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어쨌든 이 1000년 동안 이어졌던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대 정치사를 다 했으면 고대 사회 경제사, 도대체 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고대인들은 경제생활을 어떻게 했을까를 배우고요. 또 그리고 고대 문화사, 고대인들이 세웠던 탑 같은 거나 절 같은 거나 고대인들의 무덤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 마쳤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